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 이제, B형 넘어갈게요. 자, 좀 화면 구성이 좀 약간 색다르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충 자료만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띄워놓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 문제를 띄워놓고, 이제 보충 자료 볼 때는 또 화면을 전환해서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다음은 텍스트론에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뭐, 김 교사가 이제 최근에 텍스트 위도는 역사 연구나 교수 학습 방법에 적용할 시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논술 적용 방법과 텍스트 논술 관점에서 기존의 역사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의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그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여기가 텍스트 논인데, 텍스트 논의 특징은 원래 이제 그 역사학 관련된 이론이 아니라 언어학과 문학인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 연구의 의미를 얻어내는 것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언어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어떤 그 배경이나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 일종의 담론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집단의 이해관계, 권력구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객관성, 중립성, 어떤 확실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텍스트에 있는 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뭐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읽었는데 저자의 의도와 동기를 이제 해체시키고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제 팩트 자체는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역사적 텍스트를 이제 접근해서 자기 나름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해책 읽기와 해책 스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 교육의 시사점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데, 자, 그 교과서에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요.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그 감정이입을 어떻게 보냐? 예전에 한번 감정이입 그 관련된 문제를 제가 냈죠. 그때 이제 감정이입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감정이입을 바라보는 비판 내용을 이제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때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볼게요. 자, 감정이입에서 이제 역사적 감정이 이론적으로 체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역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알 수 없다 생각을 왜냐면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텍스트론적 비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인데, 자, 역사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 언어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죠. 근데 언어라는 자체가 그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한다고 해도 그 과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의 해석이 개입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의 행위자 입장에서 담아내지 못하고요. 역사적 이해도 읽는 사람한테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비판적 읽기와 그러니까 해체적 읽기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도 이제 텍스트론적 관점에서 보통 맥락적 이해 가능성이 보시면 맥락이라는 건 이제 그 콘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자를 알 수 있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그 역사라는 것도 언어 적혀 있고 그 언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서 뭔가 맥락적 이해가 가능하고 콘텍스트 이해가 가능한 것은 많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맥락적 이해 가능성이 부정하죠. 그래서 역사적 행위의 상황을 알려주는 콘텍스트 자료도 결국에서 제작한 사람의 관점, 해석이 개입되고 언어가 개입되기 때문에 역사적 감정이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디귿과 관련된 이유가 이제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또 보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론적 입장에서 역사 연구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네, 따라서 언어를 뭐라고 이제 규정을 짓냐면 그 가에 들어갈 것은 단순히 현실 사회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저자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의미, 이때 현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언어로 구성된 역사적 담론은 허구 발견이 아니라 발명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래서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이거 너무 넘어갔네요. 예. 자, 해체적 읽기라는 것의 니은 측면에서 나에 들어갈 것을, 그러니까 해체적 읽기는 이제 의미를 이제 쓰면, 이유와 의미를 쓰면요. 자, 그 텍스트는 언어의 속성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독자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 간에 자주가 일관되고 통일된 의미를 하려는 저자 의도에 빨려들지 않게 해서는 해체적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읽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측면, 그러니까 텍스트의 관점을 수용해서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파란 책의 텍스트론을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시사점을 줬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교과서와 같은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재해석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지도 방안은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귿의 이유는 이제 있죠. 그 아까쯤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는데, 그 디귿과 관련된 그 답안이 그 초기 때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디귿 답안이 없는 분들은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전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황.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조선기 때 돈이 부족한 그 디프레이션 현상인 전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전황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한문 사료와 함께 제시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가와 관련된 이익이죠. 이익. 예, 그래서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그 가와 나의 이제 사료 해석 부분은 그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뒤편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이익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 실록에 있는 사료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A에 들어갈 것은 전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전항은 이제 그 배경을 이제 보면 그 화폐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은의 수량이 감소돼가지고 그 당시 동료의 유통 범위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간청이나 군형 또는 부상되고도의 화폐 자산의 비축이나 고리대응 목적으로 대량의 동전을 퇴장했기 때문에 퇴장함으로써 이미 발행한 동전의 상당량이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은의 수량이 감소돼서 은을 대체할 수 있는 동전이 이제 널리 확대됐는데, 동전을 유통의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은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뒷마당이나 그런데 묻어뒀겠죠. 근데 돈이라는 게 유통이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돌자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동전을 많이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 동전의 원료가 필요하잖아. 동이. 근데 그 당시 이제 강산 개발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동전을 그 원료의 부족으로 그 유통에 필요한 만큼은 주조 발행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전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학교의 문제점은 상업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농사를 기피한다. 그래서 패전론을 주장했죠.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농주의학자라는 걸 고려해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와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기출 사료로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전환과 관련된 보충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거기 17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화폐가 이제 조선후기 때 널리 유통됐는데, 18세기 후반 때 이제 세금과 소장로가 급납화됐고요. 상공업 발달 및 상품화폐 경제 발달 성장이 또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 이제 숙종 때 이게 널리 유통이 되죠. 근데 이제 조선후기 때 유통량이 부족한 현상이 전황이 일어났고, 전의 원인으로서 이제 아까쯤에 얘기한 두 가지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보면 통화량의 부족 현상 때문에 화폐 경제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했고, 동종의 유통 보급으로 촉진된 정통사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그 뿌셈에 보면 공시전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인과 시장 사이인데 자본이 갑자기 빠지는 현상. 그래서 자금줄이 이제 막히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요것이 이제 그 사상 상업자본의 성장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뿌셈에 보면 마치 영조 때 정황이 나오고, 정조 때 공시정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전황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조 때 뭐 공시정황만 일어나고 일반적인 전황은 안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이 전황 문제가 해결된 거는 나중에 19세기 가서 이제 순조 때 해결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산 개발하고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초반까지 계속됐던 문제가 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신학자의 대책을 보자. 예전에 이제 그 08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익은 패전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중농주의 입장에서 동전의 확대로 인해서 상업 발전이 농민을 몰락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용정론에서 화폐 이용에 긍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유영훈 같은 사람은 중국의 우리나라 화폐를 이제 연구한 다음에 국내 유통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고요. 그다음 정영훈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 유통의 현실을 인정했지만 농본주의 입장에서 화폐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상품 유통의 매개체로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걸 인정해요. 그 다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전문 기구인 전환서를 설치하자고 얘기하고, 고액 화폐 같은 것들을 이제 주줄 제한을 하자. 그리고 박제가는 양화는 이제 그 은이나 동의 함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질이 떨어진 걸 악화라고 하죠. 그래서 양화의 주조와 화폐 유통을 통해 상품 유통의 장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결책은 강산 개발을 통해서 그 반행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면포 같은 걸 총통화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폐를 동전을 찍는데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면포 사용을 겸용을 포기하고 동전만 유일한 이제 통화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강산 개발을 통해서 또 동전을 많이 찍어내는 그런 이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5번 문제 보자. 보너스 문제 5번은 이제 뭐하고 관련된 문제냐면 시대구분과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시대구분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시대구분은 예전에 그 기출한 단독으로 2번 나왔어요. 객관식 때. 그래서 한번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이 부분은. 그래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요. 자, 시대구분의 필요성은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 이야기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구분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유형이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것들이 이제 3분법이 있고요.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시대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대구분의 장점은 역사의 길잡이로서 효용적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다양한 개별적 사실들을 역사적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역사 이해에 유용하고요. 그래서 잡다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하나 체계적으로 이제 부여하고 논리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시대 구분을 설정하고요. 문제점은 그 시대 구분 자체가 유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럽 중심의 어떤 문제점이죠. 그리고 단일 국가의 역사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역사 발전의 어떤 복수적,
추상적 시대 구분이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편견에 빠질 우려가 있다. 뭐 한두 가지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역사교육의 시사점은 일단 그 시대의식의 이 시대 구분에 따라서 시대학습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데 그 시대 그 구분은 고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해요. 그래서 왜냐면 시대 구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배경 지식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은 어느 정도 고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전환기, 가도기 이런 것도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하는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근데 이게 시사점보다는 유용한 유의점? 이런 것도 이제 그 관련된 거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죠. 5번. 네. 5번 문제는 예전에 제가 총괄 문제 냈던 건데, 다음은 이제 그 서양사 시대 구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출신 이제 서양 중세에 대한 견해를 비판한 낭만주의자들의 의견을 두 주인으로 이제 서술해보고, 그리고 시대 구분의 학습의 유용한 점과, 유용한 건가? 유용한 점. 네. 이게 오타네요. 네, 이거 좀 곤쳐야 되겠네. 이거 나중에 곤칠게요. 자, 유용한 점과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 밑줄치는 내용이 뭘까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교회의 절대적 권위에 눌린 수세기에 거친 암흑시대의 각오와 그 권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당시는 아주 다른 이지대 시대를 인식하여 당시 새로운 시대로 자각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그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암흑의 시대로 봤어요. 그래서 중세를 탈피하고 자기를 고대와 연결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세관을 그 당시 그 계속 가지고 있었고,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자들도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근대는 이성의 시대, 중세는 암흑의 시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 낭만주의자들의 의견은 다르게 봤어. 왜냐면 이 중세는 이성가들은 낭만의 시절이다. 그래서 그리고 근대를 위한 가두기 시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시기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낭만이 가득 찬 이성과 대비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로 봤죠. 그래서 이제 그 낭만주의 의견을 이제 적어놓으면, 자, 그 당시 이제 그 중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은 중세를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이 지배한 시대고, 근대로 넘어간 가도기가 아니라 중세 자체가 개별적인 정체성을 지닌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유용한 점과 문제점, 여기 밑에 적어놨죠. 아까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보자. 그래서 이제 이 3번 무역은 이제 아편 무역에 관련돼 갖고 이제 중국에 대한 논쟁점, 언급론과 그다음 이급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이 3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그 보충 자료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아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원래 이제 중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무역할 땐 초창기 때는 편무역이었죠.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공행이 이제 서로 이제 무역을 했는데, 문제는 그 중국은 영국한테 갖다 팔 게 많아요. 뭐 그 당시 차라든지 견직물이라든지 도자기. 근데 그 당시 그 영국이 중국한테 갖다 팔 것은 모직물밖에 없어. 네. 근데 이 모직물이라는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수출이 중국 입장에서는 초과되고, 그 다음에 영국 입장 수입이 초과됨으로써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콤수를 썼죠. 그래서 청나라에 그 유입된 은을 다시 영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중간에 인도를 끼웠어요. 그래서 상강무역을 하는데 인도에서 뭘 갖다 파냐면 아편무역, 아편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아편을 하고 그때 청나라가 이 아편을 사는 대가로 은을 이제 영국한테 주고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의 은이 다시 영국으로 빠져나가고 경제 파탄이 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상강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상강무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호기 때는 동인도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그 동인도에서 이제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고 결국에는 사무역,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자유상인 집단들이 이제 그걸 하게 되죠. 자, 아편무역 결과 그 경제적으로는 이제 19세기 초 중국의 은이 영국으로 초과 유입됐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정체 위기에 빠졌고 청나라가 은본위의 어떤 중심의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아편 중독에 의해서 이제 국민 건강에 피해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인론, 이금론과 언금론이 되어 있는데 공인론의 주요 내용은 이제 아편무역을 합법화시키자. 다만 이제 간원이나 그다음 사대부 군인들은 일부 계층만 아편 흡입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자. 근데 이게 문제점은 이제 그 밑에 얘네들은 괜찮고 얘네들만 금지시키고 일반 민중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자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배 계급의 어떤 우민감, 인명 경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언급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편 중독자에게 교정 기간을 주고 그리고 아편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그래서 그 당시 현실주의 현시대죠. 오타 좀 고쳐주시고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는 개혁주의 지식분자나 공양학파의 경세치용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임치서도 그 안에 들어가요. 언급론자도. 그래서 이제 도광자가 그 의견을 듣고 임치서의 의견을 듣고 임치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타죠. 예, 강주유 지역에 흠차대 신호 파견해서 아편을 단속하게 되죠. 그리고 아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아편호역에 대한 찬반 입장에 관련된 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A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자, 언급론이죠. 그래서 아편무역을 엄하게 금지해야 된다. 그다음 B의 주장은 뭐냐면 공인론이죠. 통제하자. 인정을 하지만 몇몇 계층들에 위해서 만 계층을 아편 못하도록 하자. 그런 그 공인론인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당시 은이 해외로 나가는 무역 형태의 특징, 어떤 특징을 쓰죠? 상강무역이죠. 그래서 청의 차와 영국의 은이 교환되는 합법무역과 인도의 아편이 청나라 은과 교육되는 밀무역이 결합돼서 영국, 인도, 청 사이의 상강무역이 이루어지죠. 상강무역, 판무역 개념 좀 외워두세요. 예전에 2차 기출에 한번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이 중국 국내에 미친 경제적 영향. 그 은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은 중심의 은본위 국가였던 중국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은의 가격이 폭등해서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난에 빠졌다. 그래서 은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 상대적으로 동의 가치가 하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의 가치가 하락되면 예전에 세금을 동으로 지급했어. 일반 서민들은. 근데 동의 가치가 타락하다 보니까 예전엔 1량당 1000문만 지불하면 됐는데 1500문, 2000문까지 이렇게 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인들도 그 당시 은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데 상인도 은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못 내죠. 예. 그리고 염상이나 다상이나 이런 사람들 독점권도 이제 은으로 가지고 이제 내서 독점권 얻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은이 없다 보니까 독점권도 못 얻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재정 수입이 또 감소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가에 들어갈 상위 집단. 그래서 이제 그 가에 들어갈 상위 집단은 이제 그 뭐냐면 공행이에요. 공행.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공행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권룡제 이후부터는 주로 강동의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했죠. 이 공행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공행을 상인집당 또는 양행, 그래서 양나라, 양이라는 서양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인이기 때문에 양행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거기 양행의 내용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보면 나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고려해서 니은에 관련된 비의 주장의 내용을 쓸 것. 그래서 요게 이제 비의 입장은 아까쯤에 이금론이라 했죠. 그러니까 공인론. 그래서 이제 아편을 이제 제한 내용들을 이제 허용하자 그런 내용인데 요게 내용이 들어갈 것은 뭐냐면 그다음에 정체를 송상시킨 일이 없을 것이니까 정체라는 것은 청나라 정치체제, 사회 경제 구조죠. 그러면 이 청나라의 근간을 유지하려면 뭐는 빼앗아야 돼요. 아편의 흡입 대상으로서 뭐냐면 사대부 관리 병사에 한해서 언급을 해야 돼. 일반민은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서 양기비의 국내 재배를 인정하고 아편 흡입도 아까 정체를 송상시킨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 나라를 운영하려는 사대부 관리 병사들은 언급하고 일반민들은 방임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반 사람 방임하자는 건 그 당시 우민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양기비 국내 재배를 인정하고 통제하자는데 통제가 되겠어요? 예. 양기가 돈이 되니까 이제 쌀농사 다 떼어치고 양기만 재배하겠죠? 그리고 아편도 이제 관리하면서 사대부 관리 병사들 하나 언급하는데 일반 백성도 피는데 아편이 널리 퍼져 있는데 사대부 관리 병사들만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실수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언급론과 이급론 그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아편이 이제 후에 이제 중국에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 마약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들이 그렇게 이제 중죄인이지만 그렇다고 사형까지 안 시키잖아요. 무기징역 안 때리죠. 근데 중국에서는 10g의 그 마약만 이제 소지를 해도 뭐야? 곧바로 사형이야. 이거는 뭐 그 외국인은 상관없어.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일본이든 한국 사람들 이제 마약 사범들이 그 사형 당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약이 상당히 민감하다. 지금 중국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쌍파뇨 대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4번에 예문에 있는 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09년 기출에 나왔던 걸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만들어갖고 실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보충자료 볼게요. 쌍파뇨 대시 21페이지. 자, 쌍파뇨 대시는 이제 그 내륙무역권의 주요 시장이죠. 그래서 내륙무역권은 저쪽 북대서양 무역권과 그 이탈리아 무역권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역권이에요. 자, 그 내륙무역권이 형성된 배경을 보면 자, 이탈리아 상인들 수송 어려움. 왜냐면 거기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제 대서양 쪽으로 나가려면 지브롤터를 해협을 통과해야 돼. 근데 거기에 이제 해적들이 되게 많아요. 예. 거기가 또 자연재해도 있고 폭풍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륙해운을 이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연안이 아니라 내륙해운을 이용해갖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지역이었던 쌍파뇨 지역에서 여러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걸 쌍파뇨 대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쌍파뇨 백이 쌍파뇨 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이렇게 오타네요. 주요 도시의 이제 시장들을 이제 개설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쌍파뇨 백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제후들은 시장을 개설했어요. 왜냐면 시장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자, 쌍파뇨 지회의 역할을 보면 시장 상가를 개설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판관을 제공했다. 한정사를 또 배치하고요. 그래서 재판권 행사에서 이제 정기식 규칙에 위반한 그 사람들이 벌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한전 수수료나 거래 상품의 판매세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엔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통정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한전하기 위해서 한매상 그런 거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래당일에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했다가 마지막 날에 거래 계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뭐냐면 최종적 결제를 지급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 전기시의 특징은 쌍파뉴 대신은 그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시는 그 시장은 아니에요. 주로 도매상인들 그리고 견본시대 갖고 모든 물건을 갖다 파는 게 아니라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래갖고 날짜에 맞는 물건들만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태 과정을 보면 자 쌍파뉴 백장령이 왕령주에 편입되면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이탈리아상인들이 이제 개량된 갤렌선을 이용해갖고 직접 저쪽 런던이라는 대서양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륙 무역권 이용할 필요 없겠죠. 거기에다 백년 전쟁이 심화였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사가 잘 된다니까 각계에서 이제 각지에서 상설시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삭 망하겠죠. 그래서 상권이 위축이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사조 속에 가에 들어갈 지문들은 뭘까요? 예, 이건 샹파뉴죠. 예, 샹파뉴. 그래서 샹파뉴 쓰시면 되고 가 지역의 시장의 결제 방식과 상품 거래 방식 특징을 각각 한 줄에 쓰시오.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 방식은 각각의 상품마다 거래일이 서로 달랐다. 그래서 견본시 역할, 도매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주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결제 방식은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상인이 한정상에 가서 거래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지역의 시장이 쇠퇴한 배경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두 가지는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쌍파뉴 백령이 왕령을 편입되면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됐고, 백년 전쟁에 시말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14세기 초부터 이제 이탈리아 상인이 갈레선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브릿지와 런던에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직구를 하죠, 직구. 자, 직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후쿠자 유키치와 관련된 거예요. 보너스 문제 6번이요. 예.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서양사전과 관련된 책 내용인데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보충자료 잠깐 볼게요. 자 후쿠자 유키치와 관련된 그 배경은 문명개화론이죠. 그래서 문명개화론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면 문명개화론이 뭐냐 이렇게 보면 자 메이지 정부가 이제 문화와 국민생활 전반을 거쳐서 어떤 서양의 근대사상의 문명 생활을 유입한 것이 문명개화론이에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일반의 상태를 미개 상태 보고 미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문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서양의 어떤 그 식생활, 의식주나 그 다음에 달력제도, 서양력, 그 다음에 주말에 7일마다 쉬는 제도 그런 것들 이제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문명개화론에서 주도했던 사상가들이 여러 사람 있는데 후쿠자 유키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 후쿠자 유키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후쿠자 유키치는 오늘날 게이오 대역의 전신이었던 게이오 의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선문가 그 다음에 김옥균 같은 개혁사상가들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살펴봤던 타다익공론 같은 걸 주장을 했죠. 그리고 여러 책도 저수했어요. 그 중에 이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서양사정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에도 막부 말기 때 미국을 방문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이제 그 발전된 서양의 모습을 알리고자 출간한 책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6.1준의 서유견문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쿠지와 유키치의 사상은 일본 근대사의 원류를 형성했다. 그래서 후쿠지와 유키치는 아노노산의 민권주의자예요. 그 인권이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말도 이제 후쿠지와 유키치가 처음 만들었죠. 그런데 바꾸는 되게 대침략 그런 것들 주장해요. 그래서 그 당시 민권론자들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후쿠지와 유키치의 어떤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말을 한 사람이 에도 막부 말기 때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저술한 책을 쓰고 그 책의 출판 목적을 한준에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을 발전하면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후쿠지와 유키치고요. 후쿠지와 유키치가 이제 에도 시대 때 미국을 방문해가고 쓴 책이 유명한 서양사정이에요. 그거 외워두시고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목적은 서구문의 소개 및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알리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계몽 자체가 이제 후쿠지와 유키치가 속했던 계몽 자체가 명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메이로쿠사라고 있고, 그 다음에 명국사에선 단체에서 이제 명우잡지라는 잡지를 발간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안에 들어갈 것은 타라론이에요.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을 가정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타라다. 타라라는 것은 아시아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타라 입국이라 하죠.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이나 중국도 같이 아시아적 연대도니까 이렇게 같이 하자는 것을 버렸어. 그 생각을 버리면서 이제 이들도 이제 서양색들이 먹기 전에 우리가 먹자. 그것이 한국과 일본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행복한 일이고, 그 다음에 동양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자기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 초기의 천문학과 관련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제 천문학과 관련된 또는 앙부19 같은 천문 관측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기준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잠깐 보충 자료를 보면요. 자, 23페이지 보세요. 조선 초기에는 천문학이나 역법, 과학기술 같은 게 발달했어요. 왜냐면 이제 요때까지 아직 성리학적 가치관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 이런 것들, 천문학 이런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원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원나라부터 서역이나 이런 곳에 건너온 과학기술, 그 다음에 역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천문학적 기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 때는 천문학 역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물론 중기 이후부터는 그렇게 이제 발달하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서 혼이간이 천측 관측 기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경로와 앙부19 같은 것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추궁기 같은 것들, 세계 최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열차 분야지도 있죠. 예전에 오다고 나왔던 거, 그리고 수능에도 나왔던 것들인데, 이때 태조 때 이제 고구려 천문도가 평양성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걸 철산열차 분야지도야. 이게 천문도예요. 별자리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하늘이 조선의 건국을 인정했기 때문에 천문도를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청산열차 분야지도는 종이에 그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강암인가요? 거기에 돌판에다 새겨놨어요. 예. 그 역법은 이제 칠정산이 세종시대 때 만드는데, 예전에 역법은 원의 수신령이나 명예 대통령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갖고 했는데, 이게 중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아.
왜냐면 중국에 북경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서울은 그 당시 15분 차이가 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경도인가요? 예, 경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해갖고 전체 운동을 정확히 계산해서 시간을 맞추려고 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칠정선을 만들어서 중국의 역법과 이산 역법, 해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고쳐서 조선의 자주제역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역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달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시연력을 사용할 때까지 이런 칠정산이 계속 조선전기 역법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평양성의 천문도 석학본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천문도를 만들었다. 태조 시대 때 만든 청상열차 분야 지도죠. 그래서 청상열차 분야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새 천문도 기업과 관련된 것들은 청상열차 분야 지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관련된 내용은 그 역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세종 때 역법을 제작한 가정들 중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신역법을 사용했다가 그게 이제 일식과 월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다시 새로운 법을 이제 만들죠. 예전의 거를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뭐냐면 그 칠정산이죠. 니은의 명칭은 칠정산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니은을 제작한 정치의 의도를 말해보고 그 당시 니은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좀 약간 잘못됐네요. 예. 거기 이게 그 정치적 의도는 뭐냐면 이게 잠깐만 니은의 명칭이 있고 맞네요. 예. 자, 니은의 제작 의도는 세왕조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하늘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가 권력임을 나타내는 역법을 바로잡고 이를 간장해야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기역의 그 정치적 의도도 비슷해요. 예. 그래서 세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하늘의 그에서 세왕조를 인정했기 때문에 평양성에서 새로운 고구시대 때 천문도를 내려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그리고, 니은의 역사적 의미, 역법, 그러니까 칠정사의 역사적 의미는, 자, 수신력을 15세기 때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한양의 위도로, 그냥 경도가 아니라 의도네요. 예. 제가 착각했어요. 위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재조정하는데 성공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은 한양을 기준으로 그 일식과 월식을 비롯한 천재 운동에 대한 계산하여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 의미하고요. 실제 관측에 비해서 한양 기준에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이다. 그래서 뭐 포셈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한 가지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7번 넘어가죠. 7번. 자, 다음 밑줄층 영향으로 발생했던 러시아 청년장교들의 반란의 명칭을 쓰고 그들의 주장했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을 보았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자극을 받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기록한 이른바 자유주의 이념이 러시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나폴레옹이 그 당시 러시아를 공격해왔잖아. 근데 그 당시 러시아 동장군의 피해 때문에 물러났죠. 그때 러시아군도 같이 이 나폴레옹군을 쫓아가면서 유럽 갔다 온 거야, 한번. 근데 유럽 오니까 러시아가 너무 다르거든. 그리고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도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낙후성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러시아 청년 장교들, 그 당시 러시아 청년 장교들은 있는 집 자신들이었어요. 금수저.
그래서 지금 금수저는 뭐 체제 안정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체제를 번역해서 러시아를 개혁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니콜레이스의 대관식 때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곧바로 진압당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데카프리스트난이죠. 데카프리스트난. 예.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두 가지를 이제 보면 뭐냐면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입헌군주제 실시, 그 다음에 농노제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하자는 거냐. 네. 이런 거는 볼 때 이제 갑신정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갑신정변도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노는 명망가 자식들이거든요. 굳이 자기들이 개혁을 안 해도 그냥 그 체제에서 눌려 사와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리스크가 있는데 비해서 자기가 이익된 것도 없는데 뭐냐면 이런 갑신정변을 익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본문제 6번 문제에 들어가죠. 자, 6번은 미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미국의 대통령과 관련된 역대 업적 미국 대통령 업적은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루즈벨트와 관련된 거예요. 네, 루즈벨트. 근데 이제 루즈벨트 이제 관련된 것들은 좀 이따 풀어보고 이게 이제 대공황과 관련된 내용인데 루즈벨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 있죠. 그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살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모의고사 14회 진행하고 보너스 모의고사까지 만들고 그래갖고 몇 문제를 이제 만들었냐면 한 400문제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던 문제는 그 중에 한 9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너스 문제 중에 예전 총괄 문제나 아니면 재능 기부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갖고 했던 건데 그게 한 10% 되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든 거야. 그래서 14회차 같은 경우에는 학교 따지면 몇 회분이야? 제가 3년을 거의 3, 4년? 4년 정도? 그러니까 보너스 문제까지 합치면 4년 정도 만든 문제를 제가 5월달부터 해갖고 6월달, 7월달 쭉 조금씩 시간 내서 계속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13차, 14차 보너스 모의고사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실어놨잖아요. 그게 양만 해도 뭐냐면 모의고사 2회 정도 분량?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제 자랑 같지만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 그래서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일단 한번 더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대외정책 보면 피그스망 사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카스트레비에서 쿠바가 공산화되죠. 그래서 그때 망명한 쿠바인들을 CIA가 조직해갖고 침투에다가 걸린 사건. 그래서 개쪽을 당한 미국이 그 사건이 피그스망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너무 못 살면 사회주의 확산된다. 그래서 얘네들 경제적 구제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진보 연합을 만들죠. 그리고 있고 예전에 또 나온 게 1962년에 쿠바 사태 있었죠? 그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데 위기가 고조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한라인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권 정책에서 존슨 대통령이 갖고 흑백 차별을 개선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이때 팍 바뀌죠. 원래 남부 백인이었는데 다시 이제 북부 흑인 이렇게 바뀌고, 거꾸로 이제 공화당은 이제 북부가 백인 집단이었는데 나중에 남부 북부와 흑인 집단이었는데 나중에 남부와 백인 집단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닉슨 대통령 때 닉슨 독재 했네요. 이 닉슨 독재 예전에 한 걸 딱 하니까 예전에 한 것 같아. 하여튼 한번 다시 하죠. 자, 하여튼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같은 이제 군사 개입을 받고 핵 우산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의 내전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수수해라. 그렇지만 어떻게 했던 사건들이 물려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대공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했어.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설을 냈는데 그 대중들과 소통을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그 라디오 담화를 했죠. 노변 담화를 해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연설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루즈벨트가 이제 때 처해진 위기가 뭐야? 대공황이죠. 1929년에 대공황을 말하는 거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제의 원인. 자, 이거는 이제 상품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문제는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상품이 누적이 되고, 재고품이 누적이 되고, 기업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폭삭 망하게 되고, 그러면 또 뭐냐면, 기업도 망하고 은행이 망했으니 일자리도 창출 못하겠죠. 해고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더 감소되고, 네, 그래서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쌀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 같은 게 모순된 형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생산량에 비해서 구매력이 딸리기 때문에 소비 위축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연에 해당하는 농업과 사업 부분의 입법 내용.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정부가 자꾸 개입을 했어. 예전에 방치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농업 입법과 그 다음에 사업 입법을 했는데, 농업 입법은 농업조정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 입법 관련된 내용은 사업 입법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그 산업 관련된 내용은 산업부흥법이라고 해서 그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 관련된 그 농업조정법은 그다음에 가인 생산이 이제 많다 보니까 연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농업 생산을 조절하고 가인 생산물을 이제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민들 하여금 계획 생산하도록 조직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산업부흥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각 산업마다 이제 중복 투자가 많아요. 중복 투자가. 그래서 그 생산 조절하고 이제 최저가격제 실시서. 그래서 최저가격제는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격제를 정하게 했으며 거기에 이제 고임금하고 실업자 구제계획도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루즈벨트는 사회보장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연금이나 실업자 수당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주정부의 빈곤자, 불구자, 그다음 무능력자 이런 것들을 규제하도록 했고, 이게 사회보장법은 이제 사회적 안정망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최저의 비용을 주면서 이들이 또 뭐냐면 또 사 먹잖아, 구매잖아, 물건을 구매하죠.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증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노동자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인정 와그너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당시 미국의 남미 정책 방향. 예전에 남미 정책은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서방구의 단결, 라틴 아메리카 단결과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설린 정책을 채택했다. 설린 정책은 인자가 가까운 인자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잘 지내보자. 이런 것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자신 뒷마당 정도 생각을 해서 일종의 이제 멀로주의를 재해석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그 당시 19세기 후반부터 중후반까지 실시를 했어. 그래서 이런 정책들 벌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는데, 이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미국이 계속 간섭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너스 8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보너스 8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노마 시민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노마와 다른 동맹도시 간의 어떤 동맹관계, 그런 관계를 이제, 문제를 냈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그 표 하나 그려놓고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약간 더 많은 예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 한정된 지문 안에 많은 걸, 이제, 물어다 보니까, 좀 약간, 억지로 문제를 이제 만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꾸겨놓는다고 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좁은 곳에 꾸겨놓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문은, 지문보다 발문보다, 그러니까 예문보다 발문 내용이 더 많은 형식이 돼버리는데, 자, 일단은,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전에 노마 시민권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노마는 이제 그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시민권을 배타적 운영되지 않고 피전국민에게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마 팽창의 원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민권도 이제 참조권 유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노마 시민권, 그러니까 완전한 노마 시민권이죠. 그 다음에 피전국민은 이제 동맹 도시들에게 부여했던 시민권들은 라틴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라틴 시민권은 노마 주변에 있는 라틴족에 부여한 시민권이에요. 그래갖고 일종의 이제 준 노마 시민권이라 보시면 돼요. 통상권과 통혼권, 노마에 거주할 경우에는 트리프스 투표권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마에 장기 영주할 경우에는 노마 시민권도 부여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미국의 그 영주권하고 비교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또 낮은 것들이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인데, 이탈리아 반도에는 그 라틴족이 아닌 다른 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통상권과 통혼권이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시민권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 같은 것들 일으키죠. 결국에는 이탈리아 동맹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이제 이탈리아인들에게 시민권을 또 노마 시민권 이런 것들 부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 자, 노마가 길게 그 동맹 도시에게 부과된 권리를 말해보고, 거기에 부과된 권리는 이제 그 라틴 시민권과 관련된 거죠. 라틴인들에게 부과했으니까. 그래서 화폐 주적 권리, 노마인과의 통호 및 매매 권리, 그 다음에 이제 노마에 체류할 때 호구조사에 등록하면 그 노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살펴보는 서양사단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적어놨고, 그 주도 거기에서 이제 발췌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보면, 여기 문제를 튀어나와야 되는데, 예.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니은의 동맹 도시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이죠. 이탈리아인들은 지금 노마이나 이탈리아 똑같은 의미지만, 그 당시에 그 노마는 노마 도시국가에 사는 얘들 의미하는 거고, 이탈리아인들은 오늘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라는 말과 노마가 그 당시에는 일치되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여러 이민족들 이제 대하는 건데, 이거 관계는 라틴 도시하고 또 비슷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조건을 달리해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맺고 자치를 허용해요. 그래서 동맹자로 대열하고, 그 군사 외교권은 노마가 장악해요. 대신에 동맹 도시 상호 간의 협정을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이제 그 동맹 도시들, 이탈리아인들, 이 동맹 도시들의 의무와 권리를 이제 보면, 의무는 그 당시 의무는 군사적을 이제 군사할 때 전시에 군대를 착출해야 군대를 동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소독이 있었고, 권리는 그러니까 약탈물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피정민의 일반적으로 있는 가세도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죠. 그래서 노마가 이제 팽창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장악하고 지중해에 진출할 때, 이런 이탈리아 동맹시들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들은 아까 라틴인이나 노마 시민보다 차별받았거든.
자기가 피를 흘렸는데 그 차별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 노말 시민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동맹국 전쟁 또는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은의 반란의 원인은 그 이탈리아의 그 로마 시민권 부여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이때 동맹국 전쟁이 날 때, 그 당시 이탈리아 전쟁이 날 때, 그 로마의 라틴인들, 여기, 같이 있었던 라틴인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왜 참여하지 않으면, 왜냐면 거의 로마 시민권에 준해서 이제, 로마 시민에 준해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밑에 서울 보는 서양사 부분에 있는데, 로마는 라틴 동맹국들에게 갈릴 영위한 자에게 그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했고요. 그 다음 라틴인들의 권리, 잠깐만요. 라틴인 오주네요. 예, 오타. 예. 라틴인의 권리를 지닌 자들을 우대했으며 그들이 로마에 왔을 때 추천을 통해 지역구를 배정하여 정치에 참여도 했다. 그래서 그 서기에 있는 뭐 트리프스 참정권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민권의 정책의 로마 시민권의 정책의 그 정치적 의미.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이제 정책을 했는지 정치적 의미를 쓰면 거기 로마에 라는 말 좀 적어놓은 게 낫겠네요. 로마의 로마 시민권 정책에 로마의 시민권 정책에 로마의 시민권 정책의 정치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써야지 문장이 매끄러지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관련돼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정복과 피정복에서 오는 대립을 해소하면서 이탈리아 전체 확고한 지배권을 수립하는 데 공헌했고 이렇게 시민권 정책을 통해 뭉쳐진 힘을 통해 큰 정복과 팽창의 발판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하니발이 이탈리아 반도를 시쫓고 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 도시들이 뭐냐면 이탈자가 별로 없었던 이유가 얘는 로마가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상층부를 적극적으로 포섭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이제 한글학회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글학회 문제 풀어보기 전에 관련된 보충자를 보고 넘어갈게요. 한글 단체. 자, 그때 활동했던 인물은 뭐 최원배, 이중하, 장지영 이런 사람들이고요. 활동 내용들은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보면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활동 한글 단체 이게 너무 이게 추약을 해놨네. 잠깐만요. 잠깐. 아이고 잘못했다. 죄송해요. 이게 얼굴이 잠깐 비쳤네요. 지금 러닝글 차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워주세요. 머릿속에 소름도 안 깎고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잘못 눌렀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보충 자료가 좀 약간 부실해서 요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일제시대 때 이제 구한말 때부터 이제 일제시대 한글 운동단체는 자, 일단은 이제 구한말 말기 때 대한제국 말기 때 만든 국문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연구회가 있고요. 조선연구회가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뀌었다가 나중에 해방 후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일제시대와 관련된 거는 조선연구회하고 조선어학회 이 두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연구회를 볼게요. 조선연구회는 이제 1921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최원배, 뭐 김윤경, 장지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한글 보급위에서 연구회 발표회, 강습회, 강습파회, 강연회 같은 것들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각 하나의
날을 지정했는데, 이 각 하나는 나중에 한글날을 이제 지칭하죠. 그래서 기가 이제 한글을 발간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조선연구회가 이름이 좀 비슷하게 있었어. 일본인들이 구성된 조선어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서 조선연구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걸 좀 피하고자 이제 조선어학회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연구회를 학대 개편해서 만든 것이 조선어학회요. 자, 중심 인물은 그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활동을 보면 사립학교에서 국어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지방이 이제 순회하면서 한글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언어본이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잡지를 발행했고, 나중에 이제 일제에서 1942년 폐간되죠.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일제 방역 실패요. 그래서 그때 조선어학회 때문에 이제 조선어학회가 이제 이 시도가 하죠. 조선어학회가 이제 뭐냐면 폐지되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좀 하다가 안 됐다가 이게 나중에 해방 후에 거기 창고에서 우연히 이제 원고를 발견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글학회에서 그 사전을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어 사전 편찬 진행 중에 일본 경찰에 발각이 돼서 그 항의운동을 한다고 이제 명목 구속됐고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시정이 당했죠. 그래서 조선어학회가 이제 강제로 해산되고 이걸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가죠. 이때 적용된 법이 무슨 법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사회주의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데 국채를 훼손하는 모든 행동도 치안유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뭐냐면 탄압받을 수 있어요. 예,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예, 관련 사례도 있죠. 자, 요거 내용들 이제 있고 좀 봐두시고, 요게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어떤 교재냐면, 근현대사 교재예요. 제가 이제 북소년 근현대사 심화자료거든요. 14편인데, 좀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 한 2년 동안 여러 자료를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넘어가서 이거 이제 이미 끄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A에 이제 한글을 처음 내면서 있고, 자료 B에 이제 쭉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기획을 발간한 한글단체 명칭을 써보고, 이 단체가 기획의 발간 이후에 어떤 활동 내용을 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갈 이제 내용은, 한글단체 이 내용은 조선어 연구회예요. 조선어 연구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어학회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이건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그 전에 조선어학회 그 뒤에 전에 있었던 기구죠. 한글 기념일인 각 하나의 날 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을 쓰기 권장함으로써 한글 대중화시킨 데 앞장섰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조선어학회요. 조선연구회를 이어받은 기구죠. 그래서 요와 관련된 사건은 조선어학회 사건이죠. 그래서 자료 B에 탄압받던 사건은 조선어학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적용되는 법이 아까 치안유지법이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을 이제 탄압할 때 적용됐어요. 국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조선어학회 이제 시점 배경 어학회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주 4번에 달아놨거든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니은과 관련된 활동 내용,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하게 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 시도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은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원고를 찾아서 다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 큰 사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잠깐 언급됐을 거야, 아마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보자. 9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 9번 문제는 이제 상공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13차 때, 13차 때요? 예, 13차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당시 드레프시 사건하고 파리고문을 닫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드레프시하고 파리고문 외에도 그 전반적으로 이제 제3공화국의 내용을 제가 서총이나 서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꼭 봐두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뭐, 그 서양사에서 프랑스사 전공하신 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현대사. 물론 이제 들리는 소문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한번 정리할 겸 봐주시는 것도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수립 배경을 보면 상공학 전에 보불 전쟁이 있었고, 국민의회가 이제 임시 이제 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독일 제국과 강화 조약을 맺고요. 그때 이제 알사스 로렌 지역이 넘어가요. 네. 그리고 파리 국민 방위군을 해체를 결정하는데 그 해체에 반발해갖고 그 당시 이제 파리 국민 방위군과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치정부를 만들었죠. 이게 파리 고문 사건이죠. 그렇지만 피해 일주일 사건 때문에 파리 고문이 해체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민의회가 국민의회 안에서는 왕당파가 다수파였어요. 근데 이제 왕당파가 분열됐었어.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뭐냐면 그 공화파가 그때 득을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수가 이제 왕당파에 좀 분열됐고 거기에 이제 소수파였던 공화파가 명맥을 유지해서 공화국을 건설했고 이게 제3공화국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지만 대통령은 형식적인 거고요. 내각 책임자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초등교육제도를 확립을 했는데 그래서 의무교육을 실시한 거죠. 초등학교에. 이것은 이제 공화주의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당시 왕당파 세력들이나 카톨릭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부도국 왕조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의무화시켜서 그 당시 그 교육을 통해서 공화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동상도 많이 세웠어. 그래서 동상을 많이 세워갖고 공화주의에 앞장서 있던 인물들 동상도 세워갖고 왕정 대신에 공화정이 낫다. 이런 거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 남아있었던 그 왕정 세력들 있죠. 왕당파 세력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해에 들어갈 무슨 사건이냐면 예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된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그 사건이 이제 브레젠 장군의 쿠데타 사건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브레젠 장군의 쿠데타 사건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앞에 보시면 알자스에서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 앞에 있었던 그 강하이에서 알사스 로렌 일부 지역을 이제 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사스 로렌 지역을 이제 되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선동을 한 거죠. 브레젠 장군이 나타나서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왕당파는 이 사람을 선동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는데 쿠데타 직전에 어떻게 된 거야? 예, 쿠데타 직전에 발각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간이 좀 작아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냥 뭐예요?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벨기에 도망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여자친구 앞에 무덤 앞에서 자살하게 되죠. 자, 그래서 브레젠 장군의 이제 쿠데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대통령 사이 부정 사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프랑스 국가 최고 훈장이었던 네지옹 도나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예 훈장인데 나폴레옹이 만들었다고 하죠. 이걸 이제 그 대통령 사이가 매매를 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 사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 파나마 운하 부정 사건에서 파나마 운하에다가 부정 부패이 파산된 사건이 있고, 네, 드레푸시 사건 아까 전에 예전에 다뤘죠. 그래서 에미졸라가 유명한 공개 서한을 냈죠. 나는 고발한다. 네. 그래서 브레젠 장군의 쿠데타, 그 다음에 대통령 사이 부정 사건, 파나마 운하 부정, 드레푸시 사건, 이게 이제 4대 그 상공하고 위기를 떨어뜨리는 위기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4대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서총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공하게 갔다가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독일에 패배를 하겠죠. 그래서 해체가 돼요. 그래서 대신에 망명정부인 두구의 자유프랑스와 독일에서 이제 만든 계대정부인 무슨 정부? BC정부가 만들어지죠. BC정부는 이제 BC라 해갖고 프랑스, 남프랑스에 온천지가 있어요. 거기에 호텔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호텔들 간청 삼아서 이제 BC정부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공화국은 그 프랑스 역대 공화국보다 제일 오래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이 약했다가 결국엔 힘이 강해지는 케이스죠. 예, 그래서 강해져서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강해진 거죠. 뭐하고 좀 비슷하죠? 예, 상공화국의 제 내용 보면 카페 왕조와 좀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에는 작은 그 세력을 출발했다가 이제 뭐냐면 세력이 커져가지고 이제 오래 지속된 그런 것들이 카페 왕조나 상공화국이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기읍과 강하이의 이제 영토와 관련된 내용은 알사스 노렌의 일부 지역을 독일에 양도하는 거죠. 예. 이거 뺏겼어,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보불 전쟁 때 알사스와 이제 노렌이 뺏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되찾은 거는 1차 세계 끝난 다음에 되찾았죠. 요때 이제 그걸 소재로 했고 했던 문학 작품이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과 디귿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두 주인에 쓰시오. 니은은 뭐예요, 지금? 파리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리 국민방위군의 파리 행정권을 장악해. 이 둘 사이에, 두 가지 이제 사건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요걸 이제 쓰면, 그 다음에 국민의회가 이제 파리 국민방위군의 급로집을 이제 중지했고, 무장을 해체하려고 했죠. 그것이 실패하니까, 티에드 정부가 그때 군대를 파리에 철수시켰어요. 파리로부터. 그래서 그다음 베르사유에 그 로즈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감망했죠. 한동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을에 가능했던 정책 배경. 니을이 이제 뭘까요? 예, 여기 니을. 국민의회가 왕당파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공화파로 넘어가죠. 어부지를 이제 얻어서 분열 때문에 이제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당파 내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어. 그래서 부르봉파하고 오르냉파가 이제 나눠가지고 누굴 왕인을 세울 것이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타협 못 봤어. 결국에는 양쪽 세력들이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공화국을 건설했다. 공화국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의 정치적 의미를 이제 쓰시오. 그래서 미음은 이제 얘가 어딨나? 그 위에 있죠. 그래서 의무, 의상, 세속적인 3원칙에 입각해 초등교육제도를 확립했다. 아까 했죠. 공화주의적 이데올을 널리 보급시켰다. 그래서 공화정의 안정을 기했고요. 또 나중에 드레프시 사건 때 그 교회가 이제 그 세속교육을 아예 손을 떼려고 했던 세속교육을 또 그 떼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육을 장악을 해야지 공화주의 이념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학교는 왕당파의 근거지였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비핵과 관련된 대통령 사위 부정과 관련된 나의 사건을 쓰시오. 아까 이제 프랑스 국가 최고 훈장이었던 네지온 도난을 매매한 부정사건이 폭로되니까 대통령 사임했죠. 그리고 가는 브렌쟁 장군의 쿠데타, 브렌쟁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뭘 집어넣어? 나는 고발한다. 유명한 서한이죠. 그래서 나는 비시정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 과정에 일어난 이제 그 내용인데 이거는 대정봉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0번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1번은 그 페리가 내학을 내서 개항한 후에 그 당시 이제 이후에 그 에돈 막고 말기 때 정치 사항들 이제 관련된 문제들 예전에 총괄평가 문제들을 한 번 빼서 냈고 급히 이제 11번 문제를 제가 한번 또 만들어 가지고 예전 기출 문제를 좀 약간 번영해서 문제를 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관련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는 이제 그 보충자 보고 풀어보죠. 자, 관련된 내용들 에도막부 말기 때 자 25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럼 에도막부 말기 사항을 볼게요. 거기 이제 페리 내양에서 미국의 동인도 함대에 사용하였던 페리가 군함을 이끌고 해서 이제 우라가 항구에 내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부가 수용을 했고 1년 후에 이제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그 당시 페리는 1년 후에 다시 왔죠. 그래서 미국과 하친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미국과 하친 조약, 미일 하친 조약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있죠. 그 미일 수호 통상 조약하고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일 하친 조약은 이제 포로선을 구조하고 그다음에 식품이나 연료, 식수 등을 공급하고 영사관을 주재하고요. 두 개의 항을 개항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일반적인 최애국 대우 인정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그냥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자. 그래서 미국의 영사 타운텐트 그 해리슨이 이제 그 요구를 했고 막부는 그걸 이제 수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안 해도 되는 짓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막부가 통상조약을 이제 체결 청왕에게 요구를 했는데 청왕이 이걸 거부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돈 이나우스케가 이 통상조약을 조인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이제 양의론자들이 이게 막부가 그 당시 청왕을 무시하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막부와 이제 막부에 도전을 하게 되죠. 탐막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종황론자와 양의론자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 종황 양의론자들이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탐막 운동을 바뀌게 되죠. 자, 통상조약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요코하마나 가나가 같은 5개 통상을 허용하고 개항장에서 미국인의 거주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활동을 통해서 외국인이 에도와 오사카 거주를 허용하고 치해복권 인정하고요. 관세자주권 상실 이런 것들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안세이노 다이코쿠가 있어요. 자, 이 안세이노 다이코쿠는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안세이 대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미일수호 통상 조약 과정에서 이제 청왕의 치료를 받지 않고 막부가 단독 조약을 체결하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종황 양의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막부색들이 반발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부가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안세이 대옥을 일으켜서 그 종황 양의론자들을 잡아서 대규모 수청을 했죠. 그때 이제 수청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시다 소인은 그 당시 그 거물 중에 거물이었어, 사상계. 그리고 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 지주였고, 이토도 요시다 소인의 제자였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요시다 소인을 비롯한 사람들 죽이고 나서, 그때 죽이고 나니까, 그에 반발해서 또 이제 그 종황 양의론자들이 이나우스케를 암살해요. 자, 이런 혼란 속에 이제 막부는 또 조정하고 좀 같이 해보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마체 운동을 펼치죠. 이때 공은 조정, 무는 막부죠. 그래서 조정과 막부가 제후하에 이제 정부의 안정 방식을 하게 되고, 이때 양의 운동이 좀 분열이 돼. 온건파하고 분열파가 온건파 급진과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8.18 정변을 일으켜서 그 당시 이제 온건파였던 사스마 변이 그 급진파였던 조수변을 추방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조수변 세력들이 반발해서 반격을 했지만 퇴폐를 했고요. 그래서 이 김멸변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제1차 조수 정토가 일어나서 그때 막부가 이제 조수 세력을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수변에 있었던 종황 양의 세력들을 처벌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중간에 그 서양의 반격이 나서 시모네스키 그 포격 사건이 나고 사스의 정쟁이 일어나죠. 결과 이제 그때 시모네스키 포격 사건에서 조수를 패하고
그 사스의 전쟁에서 사스마변이 패하고 나서 이제 그 종황 양이파들은 이제 양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양해를 포기하고 개국 노선 취하게 돼요. 탐학 운동을 계속 뭐냐면 그 유지한 채 양이 운동은 이제 포기하고 탐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 탐학 관련된 내용이 전환 부분이 시험문에 나왔죠. 12년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스마변도 이제 다시 급진파들이 장악하고 조슈변도 다시 이제 급진파 장악을 해서 그들 간에 이제 맺어진 그 동맹이 뭐냐면 샤초 군사 비밀 동맹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막부가 조슈를 2차 조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막부군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부의 권위가 이제 뭐냐면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 사카모토 노마의 견인을 받아서 그 당시 막부가 대정 봉환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그 어린 메이지 청한테 갖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속셈은 메이지 청한테 갖다 바치고 나서 형식상 이 도쿠가 중심의 봉건 연방 계획을 이제 깨운 거야. 이게 공의정치론이 왔는데 어차피 메이지 청은 어리니까 거기에 섭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막부가 하겠다. 근데 이걸 눈치챈 조수병과 사스마병이 반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고구쇼 회의를 거쳐서 그 당시 왕정복권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부를 쳐내고 그 막부가 이제 반발하니까 보신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뭐냐면 진압을 하죠. 예. 그리고 장군 요시노부가 항복하는. 그래서 이제 에도 막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보너스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10번 문제 볼게요. 자, 이 10번 문제 보면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면 뒤에 여기 있네요. 자, 다음은 1번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일어난 포고문이다. 그 포고문 선포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출신 번들을 에도 막부 이때 어떻게 견제받았는지 두 개를 써보시오. 그 밑줄친 사건을 바탕에 두고 있는 당시 공의 정체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줄이나 써보고, 자, 요시노부가 그 대권, 요시노부는 이제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이죠. 청와에게 반하는 정치 의도를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그 왕정복구 대오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왕정을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그다음 메이지 유신의 주체들이 이제 했던 건데 그 앞에 이제 도쿠가 요시노부가 청와의 권한을 뭐냐면 반환하는 대권을 반환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친 부분은 이제 그 대정봉환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이 포고문 선포를 이제 주도한 대표 사람들 출신변이 그 뭐냐면 조슈변과 사스마변이야. 일명 토자마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키카이 전투 이후에 이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도쿠가와의 항복한 그 번들인데 이들은 여러 가지 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중앙정치에 참여 배제했고 영지는 병방에 배치받았고요. 좀 넓은 땅이었지만 주변이 아니라 이제 그 중심이나 주변에 배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혼다이 다이모들을 배치해갖고 이 청령을 설치해서 이들을 감시했죠. 공의정책의 내용은 뭐냐면 서구의 입헌주의를 모방을 해갖고 권력을 막부에서 청왕 아래로 변해 구성된 운변제후행위로 양도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운변제후행위가 막부가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거죠. 조슈버느냐 사스마면은.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의도는 막부에서 장군 요시노부가 운변제후행위를 통해서 실권 장악할 수도 판단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쓰시면 되고 자, 11번은 이제 그 에도 막부 말기 때 정치 사항들을 예전 기출을 좀 운영해갖고 제가 한번 문제를 냈는데 일단은 이제 1858년에 미일수호 통상조의 치료 문제 때문에 이 당시 종황 양이파들이 결집이 됐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막부가 통상조약을 체결을 결정하고 청왕에게 치거를 요청했는데 고메이청이 거부했어. 그런데 청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조인을 강행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종황 양이세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막본의 이단 움직임에 대해서 뭘 탄압했죠? 안세이 대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시다 쇼인 같은 이제 거물들을 처형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막본은 중앙 양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정과 관계 개선 정책인 공무합체론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사스마하고 조슈 동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초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그 사학과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걸 풀기 전에 잠깐 관련된 보충자를 보고 넘어갈게요. 예, 민족주의사. 자, 민족주의 배경은 사학의 배경은 신민사학의 대량에서 민족사를 수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예전에 2001년도에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 나오면 되게 이제 박은식이 나와요. 신체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자, 박은식은 이제 양명학 입각에서 실천적이고 민중주의 유교 개신 운동을 펼쳤죠. 대표적인 이제 책으로서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홍과 백, 그러니까 홍은 정신적인 거고 백은 물질적인 거죠. 그 중에 백보다는 혼을 더 강조했다, 국혼을. 예. 그래서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을사 그 내용들. 그래서 한국통사는 일제 불법적인 한국 침략 과정을 서술했고요. 민족 정신 혼을 파악했고 근대적 방식으로 서술된 최초의 한국 근대사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원동력을 인간의 정신으로 보는 관념사가 아니고요. 정통적인 동양사상의 사회제도적 요소가 결합이 됐다. 그리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았고 이제 계승한데 임시정부는 이제 사료편찬위원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이제 독립투쟁의 국권회복 운동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의 연합에 위한 신민시 체제에 대한 전국 운동을 했다. 그래서 혁명운동을 인식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권이 뺏긴 것을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1차로 돌려서 보는데 요때는 이제 그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국권이 뺏긴 건 기본적으로 일제 때문에 뺏겼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죠. 그리고 예전에 항일 투쟁들, 구한말 때 일어난 항일 투쟁들, 동학농민운동 이런 것들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이에 반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런 것도 차이점이 볼 수 있어요. 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대사 연구를 주력을 해가지고 부역, 고구역을 주로 연구했죠. 그 대표적인 이제 저서는 독사신론 있고 대한민국 신부에 연재되어 있는 그 이제 사론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고요. 그냥 조선상고사와 조선상 연구초가 있죠. 그래서 조선상고사에서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로 유명하고 그냥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우리 고유의 정신을 난가사상, 한항 정신으로 봤죠. 그리고 오종의 서영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1천의 제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정인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정인보 어를 강조하고 문희평은 심을 강조하고 등등 있죠. 어린이 뭐 시민이 난가사상이니 혼인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역사 실체보다는 그 일종의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 어떤 분열된 그 민족을 그 당시 민족이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민족이 분열된 걸 통합시키고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다. 예, 그래서 관념사학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 경제사학부터 이게 너무 관념적이다는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또 한편 사회 경제사학과 실존주의사학을 볼게요. 자, 사회 경제사학은 이제 특성은 정체성, 중세사 부재론, 자, 한국사의 특수성 이런 것들 이제 타파하고 그 우리나라 역사를 유물사관에 적용하는 거죠. 그 5단계 발전 과정을 적용해서 한국사의 일반 법칙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하고
정신성과 신비성을 강조하는 관념사관으로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무시하고 본질적 발전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특수문화사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역사학자 백나온, 이청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백나온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회 발전 과정을 어떤 그 세계사적 보편 법칙에 적용했죠. 그래서 이론론적인 번진 법칙 역사 법칙에 의해서 규명하려고 했고, 중세 부재나 봉건사회 부재를 거부하고 우리나라도 중세가 있다. 그래서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중세 한 발전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고대 형태가 아니라 그 당시 중세 한 형태로 봤고, 이건 토지 국유제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놀렸던 정체성론, 우리나라는 중세는 없고 고대만 있다가 근대를 넘어가는데 근대도 일본이 시켜줬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타파하죠. 참고로 백나온 같은 사람은 그 자본주의 맹하론 같은 것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맹하론도 백나온부터 출발했거든요. 자, 한계와 의의를 보면 한계는 실증성의 부족, 서유럽 중심이고 민족문제보다는 계급의식을 강조했다는 거,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의 내면적인 법칙, 발전 법칙을 해명해서 그다음에 실존적 의미에 이론화시켰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전망을 대표했는데, 의 부분은 이제 백나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른 사회경제사학자들은 대개 보면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고대로 파악하고 그 정체성을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서양 그 학자들이, 사회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인식을 받아들였다는 거. 근데 백나온 그걸 거부했던 거죠. 자, 그다음 실증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사실 구명을 통한 실증 연구와 랑케사학을 바탕 고증주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 실증주의를 이제 바탕으로 했던 학회가 진단학회예요. 그래서 그 체질적인 청구학회의 신민사학을 비판했고, 신민사회가 아니라 신민사학이에요. 예, 진단학부를 발간했다. 그렇지만 이제 민족사의 현실 인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현실 안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본 애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니까 우리가 실증주의고 뭔가 객관적 팩트를 제공하면 일본 애들도 수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순진한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민족주의 사학과 조선학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신민족주의 사학은 1940년대 전후 일제 강압적 통치 아래 부르주아 경영성을 반성한 비타적 민족주의 운동 속에서 이제 배타했고, 그 해방 직후에 이제 신민족주의 사학으로 지정했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민족주의, 문헌고증 사학,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학을 혼자 다 합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을. 그래서 세계사적인 보편성을 추구하고 법칙성을 추구하고 실증성을 확보했고요.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방법을 해서 민족 내부의 계급적 모순을 타파하면서 대외적으로 민족의 자주성 회복을 주장했죠. 그 중에 이제 어디를 강조했냐면 계급보다는 민족을 또 우월시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학자로서 안재홍 있죠. 이 안재홍은 이제 해방공간 때 국민당을 창단했고요.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이론을 주창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진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민속학자예요. 그래서 역사도 같이 겸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대내적으로 사회발전 논리와 대외적으로 민족성장 논리를 결합을 해서 계급의 생명은 짧고 민족의 생명은 길다라고 해서 계급투쟁보다 민족 균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래서 손진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 문제 때 한번 언급됐었어요. 자, 의의는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의 중추적인 구조를 인식했다는 거. 그러니까 계급과 민족을 서로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같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좌우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조화롭게 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이제 해방공간에서 좌우합작 운동 같은 걸 추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조선화 운동을 볼게요. 자, 조선화 운동은 1930년대 일제 민족 말사 정책에 대응해갖고 이제 우리 거, 조선의 고유할 것을 찾자.
그래서 그 고유한 걸 찾되 고유성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찾자. 그래서 민족적 특성을 출발해서 세계적 보편성을 합의하는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민족주의를 지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걸 발견했냐면 여유당 전설을 발간한 과정에서 그 시각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 속에서 찾았죠. 시각은 우리의 고유한 사상을 내포하면서도 세계적 보편적인 것도 같이 개입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의는 시각의 의미가 부각이 됐고요. 자,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합의를 지향했고, 자,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민족 문제를 인식을 심화시켰다는 거. 그다음 신민사관과 마르크주의 사관에 대응하는 사도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조선화 운동에 참여했던 역사가들이 자신들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 영역을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안재홍, 정인보, 문희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가의 정서명을 쓰고 그 기획과 관련된 저자의 역사이론의 내용을 한 줄이 내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 역사 측의 저자를 말해보고 나의 역사관의 의의를 말해보시오. 일단 가는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가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그리고 나라의 형체는 나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한국의 형체는 허물졌으나 정신만 있다. 그리고 혼을 강조하죠. 백보다는 혼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이건 그 한국통사, 박의식의 한국통사고요. 자, 그 관련된 역사 이유는 국혼, 그러니까 민족혼이죠. 민족혼을 보존, 강화, 발전시킨 투쟁을 통해서 나중에는 지금 나란히 이렇지만 언젠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이 깔려있죠. 그 다음 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백나훈이 쓴 거야. 백나훈과 그 역사책 저자는 백나훈인데, 자, 이때 이제 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백나훈은 그 딱 보시면 조선의 역사 발전을 그 얘기할 때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을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백나훈이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정체성을 깨고 주장하는 우리나라도 세계사적 보편적 법칙이 적용된다. 역사관, 나의 역사관 의의는 우리 역사도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보편적 발전했음을 주장하여 신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무너뜨리는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13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이건 조선화 운동과 관련된 거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기출 예문이에요. 사료인데, 자, 일단은 가에 들어갈 것은, 조선화 운동.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말로 쓴 조선문학 같은 것이 있으니, 조선학을 구성하는 골자인 것이다. 이렇게 있고, 이 운동의 학문적 어떤 지향을 보면, 그게 구특에 나와 있는데, 자, 민족적 특수성을 출발해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합일성을 추구하고 민족과 민중이 함께 하는 민중과 민중을 함께 중요시하면서 우리의 민족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자. 그러니까 보편성하고 그 특성을 같이 찾자는 거야. 방금 이제 교육과정 문제 했는데 제가 여기도 하는 보편성 특성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적 목표는 이 운동의 현실적 목표는 뭐냐? 민족운동을 우위에 두고 그 안에 계급 간의 투쟁과 협동을 추구하는 좌우합작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조선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좌우합작을 추구하는 그 민족주의자들, 손진태나 안재홍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운동에 주목되고 있는 문학 정통이 뭐냐? 이건 조선후기 때 시락이죠. 그래서 시락이라는 개념, 조선후기의 시락이라는 개념을 이 조선화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자, 이 8번 문제는 극가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전에 이제 극가수업에 대해서 평가 관련된 부분을 냈죠. 그래서 13차 모의고사 때 냈고,
극과 수업이 이제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통째로 이제 한 장을 빌려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보충 자료는 그 13회 부분에 있을 거야. 그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 이제 내용을 풀어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원머 역사 모임에서 극과 수업 수업 모형을 초안을 작성했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셔. 그래서 영국 준비, 영국 공연, 토의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평가인데 평가를 뺐으니까 안 적어놓은 거고요. 자, 영국 준비할 때 이제 볼 때 먼저 살펴볼 것은 역할의 목표, 주제, 사항들을 결정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사항들을 결정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보면 그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먼저 풀면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자, 거기 이제 일단 문제 풀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를 좀 복잡해갖고 자, 가에 들어갈 극과 수업 형식을 쓰고 그 다음에 나와 마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한 번 여기 빠졌네. 예. 거기 이제 나가 빠졌어요. 거기 문제 좀 수정해서요. 가와 나에 들어갈 극과 수업 형식을 각각 써보고 예. 그래서 나를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거 보면 일단 그 여기 보면 주제를 정하는데 그게 형식에 따라 학습 목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따라 그게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과 감정이입을 육성을 목표로 하면 일단 가에 들어갈 게 뭘까요? 연극식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판단력과 그 인물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평가한다면 뭐와 관련된 거죠? 모의 재판식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나와 마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그 나와 마에 들어보면 기획을 정할 때 나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이 뭐야 이게? 예, 역할의 목표와 주제, 상황 등을 선정한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 역할의 목표와 주제, 상황 등을 선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 이게 파란 책이 있는데 그 연극의 내용이 되는 주제와 그 배경 상황은 학생들 역사 이해와 능력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의 조직 방학, 학생의 조직 방학, 역학을 할 때 조직 방학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첫 번째는 뭐 연기자 수업 같은 건 빼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모둠을 나눠 똑같은 극을 만들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 이제 2번인데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모둠을 나눠 다른 극을 만드는 건 협동식 그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니은에 이제 그 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있는데 잠깐 나고 이렇게 마가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예. 마가 이거네. 마가 이제 제가 좀 잘못해. 그 기존의 대부분을 이용할 때 마네요. 제가 그 뒤에 있는 걸 좀 착각했어요. 예, 요것도 보죠. 그러면 기존의 그 대본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그 역할극 자체가 연극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연극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역사 이해의 목적인 만큼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대본을 써야지만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문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복잡해요. 제가 만들 때 그걸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자, 디귿의 방법의 장점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이제 그 디귿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아까 언급했던 학생들의 조직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두 번째 방법. 그래서 학급의 모든 학생 모든 나는 똑같은 극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연기가 끝난 후에 각 모둠의 대본이나 수업 준비, 연기 등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들이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루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은 사건, 상황을 모둠별로 서로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구성토론하는 거다. 예.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만적의 난을 이제 할 때 만적의 입장, 치충의 입장, 또 만적의 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비들의 입장을 각각 그그러니 구성을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이제 뭐냐면 자 여기 뭐 애를 통해서 조선 평민의 생활이라는 주제 사를 구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기 이제 학급의 모든 학생을 모둠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극을 만드는 참여하는 방법이야. 협동식 수업 그 관련된 내용인데 단서를 달았죠. 조선전개 평민의 생활 이 주제하는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의 생활, 그 다음에 상인의 생활, 장인의 생활 같은 소주제들을 이제 그거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뒤에 활동을 쓰시면 되죠. 각 모둠은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며 수업은 이들의 연기를 종합해서 학습 과제, 오타네요. 자,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그 외고 그 위에 이제 농민 생활, 뭐 상인의 생활, 장인의 생활 이렇게 등등 있는데 소주제 내용은 이제 녹색책에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예문도 존재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보면 거기 이제 연극 공연할 때 이제 직업 연극이나 대본이 준비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이제 교사의 지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직업 연극의 경우에는 중간에 연극을 중단시키고 문제 상황을 대해서 대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고요. 대본이 준비될 경우에는 끝까지 연극 진지하게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즉흥 연극하고 그 다음에 대본이 준비된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의 지도 방안이 각기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토의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이제 했는데 예전에 교사 활동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문제 냈으니까 요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학생 활동을 좀 다뤄봤어요. 토의 부분에서. 그래서 연극 공연이 끝난 다음에 토의 평가로 넘어가는데 토의 할 때는 연극에 다루어졌던 역사적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연극에서 등장했던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통해 그러면 학생들이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 일단 역사적 인물의 동기와 의도를 분석할 수 있고요. 연극의 배경이 된 역사적 상황의 의미에 대한 토론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교사가 이제 거기에 검토 과정에서 만약 못말했다면 가상 상황을 정해놓고 진행하는데 이프되는 의미죠. 모의 역할과 역사에서 가정 없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그렇다면 이 모의 역할을 할 때 교사의 지도 방안 쓰시면 모의 역할의 학생 목표를 세우고 연극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요. 자, 학생이 이제 수행할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행동 대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참여도 지도한다. 예.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란 책에 그 뒷부분에 있어요. 그 맵 뒷부분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14차 모의고사를 이제 끝났어요.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14차 모의고사가 끝이에요. 근데 이제 막판에 제가 그 보너스 모의고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1문제 정도 만들었는데 제가 힘이 좀 빠져가지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오늘 저녁 때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지금 아침이에요. 지금 계속 새벽까지 계속 찍고 있어. 예. 그래서 그럼 학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병가가 좀 지금 들어가서 예, 말 못하는 사정 때문에 병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수요일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갖고 계속 지금 동영상 강의 촬영을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그 목요일날 월요일 저녁 때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고요. 이것도 촬영할 게 또 2개가 더 있어요. 제가 또 그 요번에 18년 기출문제 분석 있는데 이게 이제
첫 타임만 딱 촬영하고 두 타임까지는 촬영 못했거든. 2개 더 찍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찍어가지고 학교 이제 복귀하기 전까지 찍고 들어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내일 또 보너스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예.